황금빛 세 장 거대한 부의 뒤에는 돈으로도 비출 수 없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시스 가문의 경우 그 그림자는 깊은 상실의 유산이었습니다. 1985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섬에서 젊은 어머니가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신이 원한 적도 없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과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오나시스라는 이름은 권력, 해운 제국, 그리고 개인 소유의 섬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짊어진 여성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의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딸 아티나는 너무나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재산은 무장 경호원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평생 오나시스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두 세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한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의 어린 시절 이 왕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세워진 토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맨해튼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1950년 12월 11일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세계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해운 제국 중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함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티나 리바노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티나라고 불렸고 그녀 역시 그리스 해운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스타브로스 리바노스는 자신의 해운 왕조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는 바다를 가로질러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국가를 먹여 살리는 화물과 섬을 사고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을 움직였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의미에서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아이들처럼 하나의 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저택마다 스위트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륙에 흩어진 거처들이 있었고 그곳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파리, 아테네, 앙티브, 몬테카를로, 뉴욕.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나시스 가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궁전에서의 삶 오나시스 가문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는 그들의 바다 위 은신처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 배는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가족 요트 크리스티나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요트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궁전이었습니다. 원래 캐나다 프리기탐이었던 배를 작은 최고급 호텔처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욕실의 금속 장식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피카소와 다른 거장들의 원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된 수영장은 물을 빼면 무도회장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요트 안에 있던 그녀의 놀이방은 메들린 시리즈를 만든 유명 예술가 루드비히 베멜만스가 꾸몄습니다. 그녀가 가진 수십 개의 인형들은 크리스찬 디올 패션 하우스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조랑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사람을 고통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 뿐입니다. 더 눈에 띄게 만들고 더 공개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진은 더 많은 신문에 실립니다. 소문은 더 멀리 퍼집니다. 상처는 카메라 앞에서 남겨집니다. 의무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린 시절 세상은 그들의 삶을 여유와 사치로 보았지만 오나시스 자녀들의 현실은 엄격한 준비와 끊임없는 감시였습니다. 크리스틴에게는 1948년에 태어난 오빠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해운 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아리스토틀의 상속자이자 오나시스라는 이름을 이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디든 그를 따라다녔고 어린 여동생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동경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인들, 프랑스어와 영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 수학과 역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개인교사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하고, 늘 여행하고, 늘 전화통화를 하며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몇 주씩 해외 출장으로 사라졌다가 화려한 선물과 외국 수도에서 벌어진 협상 이야기들을 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요트와 저택, 끝없는 직원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정상적인 가족 생활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기자들이 아이들을 어디든 따라다니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전 세계 신문에 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범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너져가는 왕족 교육과 지위도 결국 가족의 사생활을 찢어놓은 내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값비싼 사립학교들을 다녔고 아버지의 사업상 이동에 따라 학교를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뉴욕의 휴이스쿨은 미국 백만장자들의 딸들이 품위 있는 젊은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세인트 조지스 칼리지는 유럽 귀족들이 자녀를 보내는 마무리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런던의 퀸스 칼리지에도 다녔지만 그곳에는 몇 달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곳에서도 진짜로 소속감을 느낄 만큼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래가는 친구를 만들 수도 없었고 가족의 부보다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의 결혼 생활에 생긴 균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분류는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칼라스는 트라비아타와 토스카 공연으로 찬사를 받은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명이었고 아리스토텔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보석을 아낌없이 선물했으며 아직 티나와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크리스티나 회 태워 함께 항해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과 사적인 고통,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비극적인 오페라처럼 펼쳐졌고 어린 크리스티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은 모든 신문과 모든 가십 잡지에 실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사진 기자들이 집 밖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십 칼럼들이 가족의 사적인 일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굴욕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소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티나 리바노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려 했고 아이들을 최악의 상황에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개적인 구경거리로부터 아이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9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고 어머니의 눈에 담긴 고통을 알아볼 만큼 컸으며 사진 기자와 기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정부를 미워할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1960년 크리스티나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티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사생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1961년 그녀는 영국 귀족인 제이신 밀대 말버러 공작 존 스펜서 처칠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의 등장 가족의 안정을 찾으려던 바로 그때 새로운 결혼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고 오나시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더욱 멀어졌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은 마리아 칼라스와의 공개적인 관계를 수년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68년 그는 전혀 다른 여성과 결혼하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상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였습니다. 이 결혼은 국제적인 헤드라인이 되었고 몇 달 동안 언론 보도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전 영부인이 그리스 하에운 재벌과 결혼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명성과 그리스의 막대한 부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알렉산더는 이 결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제클린과 결혼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랑했던 칼라스조차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발언들이 달리 말하는 듯했지만 가족 모임 사진들이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했지만 크리스티나와 새어머니의 관계는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리스토텔이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극적인 결합의 그물가문의 관계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얽혀갔고
마치 고대 그리스 비극의 줄거리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티나가 1971년에 내린 또 다른 충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버러 공작과 이혼한 뒤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자 아리스토텔의 가장 치열한 사업 라이벌인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브로스는 티나의 친언니 의게니아의 호라비이기도 했습니다. 의게니아는 1970년 매우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바르비투르 산염 과다 복용으로 판정되었지만 학대에 대한 소문과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티나가 자신의 언니의 남편이었던 남자와 결혼한 것,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갑자기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를 새아버지로 맞이하게 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티나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가족관계는 그리스 비극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라이벌이자 죽은 이모의 남편이었던 남자와 결혼했으며 오빠 알렉산더는 부모 중 누구와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자신은 그 모든 것에 한가운데 갇혀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세계 무대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비극 사랑을 찾아 헤매던 크리스티나는 아버지와 충돌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은 반복되는 상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20살 때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볼커였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나이는 47세였고 이혼한 상태였으며 4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돈이나 이름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71년 7월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했습니다. 아리스토텔은 분노했습니다. 중년의 미국인 부동산업자는 그가 딸의 배우자로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다른 해운 가문과 결혼해 사업적 유대를 강화하고 재산을 같은 세계 안에 묶어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삶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재정적으로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볼커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자신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9개월 후 크리스티나와 조지프는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대신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행복 대신 가문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녀의 삶 내내 반복되게 됩니다. 후계자의 죽음 오나시스 제국의 기반은 가족의 미래를 빼앗아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2년 뒤인 1973년 1월 크리스티나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작은 피아지오 수상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렇게 평범한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상이 너무 컸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24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24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계자였고 해운 제국을 물려받아 오나시스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철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잔해를 살피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가능한 모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공식 결론은 기계적 결함, 비행기 조종 장치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비행기에 손을 댔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보타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며 그것이 단지 비극적인 사고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무너진 아버지 아들의 죽음은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를 산업계에 거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미래에 사로잡힌 남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라졌습니다. 황금 같은 아들, 선택된 후계자, 오나시스라는 이름을 동화 배 이상의 의미로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 사람. 그는 24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서 보았던 가능성을 조금도 실현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보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리스토텔은 근본적으로 변해버릴 만큼 깊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터키에서 출발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기까지 그를 밀어붙였던 불꽃, 제국을 세우게 했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선택한 후계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결코 치유되지 않을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때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대신해 사업을 이어받도록 그녀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자리에 서다 크리스티나는 비극 이후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22살이었고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그녀가 알렉산더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원래 그녀에게 주어질 예정이 없던 후계자의 역할을 맡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뉴욕으로 보내져 5번께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아리스토텔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들에게서 해운 업무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고 출장에도 동행하며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는지, 선장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대한 해운 제국의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렉산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두 사람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알렉산더는 태어날 때부터 상속자로 길러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좋은 결혼을 하도록 다른 해운 가문과 전략적으로 결합해 사업 동맹을 강화하도록 길러졌습니다. 그 역할은 그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리스토텔이 자신을 가르치는 이유가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나코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다 주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는 놀라울 만큼 끈질기게 가족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모나코의 회사 본사에서 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유조선 항로와 화물 계약, 석유 선물과 보험 계약, 그리고 선박 함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세부 사항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이 가족 사업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오나시스라는 이름이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10월 알렉산더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크리스티나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 티나가 파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45세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되었지만 부검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티나는 바르비투르 산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나시스 저주의 무게 어머니를 잃은 뒤 크리스티나는 점점 더 자신을 옥죄는 듯한 세계 속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사고였는지 의도였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티나가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불행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고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너무 많은 약을 먹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비극적인 사고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700만 달러에 달하는 어머니의 재산과 함께 또 하나의 짓누르는 슬픔을 물려받았습니다. 29개월 안에 크리스티나는 오빠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상하고 황금빛이 감도는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나시스의 아이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오나시스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가문을 따라다니는 듯한 비극의 패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것은 저주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25살도 되지 않은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려는 듯한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리스토텔의 죽음과 새로운 상속녀 가문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크리스티나는 거대한 세계적 재산과 그 모든 부담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3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가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관지 폐렴이었지만 사실 그의 건강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75세였고 약 5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국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중 55%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알렉산더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재단으로 갔습니다.
아리스토텔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는 합의금으로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나시스 재산의 핵심, 배와 사업체, 그리고 끝없는 책임은 모두 크리스티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사람이 되기 위해, 해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오나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모나코의 회사 본사에서 일했고 협상에 참여했으며 유조선 항로와 화물 계약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그렇게 거대한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사랑을 향한 절박한 갈망,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크리스티나의 사생활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찾으려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크리스티나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아프도록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4개월 뒤인 1975년 7월, 크리스티나는 알렉산더 안드레아디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명문 해운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틀이라면 승인했을 법한 결합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상 해운 왕조들 사이의 결합, 거의 정략 결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1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1978년 크리스티나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사업 협상 중 만난 러시아 해운 에이전트 세르게이 카우조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지위가 없는 소련 관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박한 사람이었고 유리로 된 의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빼고 다시 끼우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넥타이를 수집했고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러시아 남자와의 결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악마들. 크리스티나가 소련 관료와 결혼한 일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여러 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그녀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나시스라는 이름이나 오나시스의 돈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원한다고 느끼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전의 남편들이 주지 못했던 어떤 존중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삶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1978년 8월 모스크바에서 결혼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어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카우조프는 그녀를 따라 서방으로 왔고 두 사람은 한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16개월 뒤인 1980년 5월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티나가 합의 조건으로 그에게 배 한 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접근해 정보를 얻기 위해 보내진 KGB 요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결혼들, 이 모든 절박한 연결의 시도 속에서 크리스티나는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남긴 신체적 대가, 공적인 삶의 압박과 사적인 슬픔은 건강 문제와 중독이라는 파괴적인 반복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끊임없이 체중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각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며 급격하게 살을 뺐고 우울감이 밀려오면 음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다가 잃었던 체중을 모두 되찾고 그보다 더 찌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었던 감정적 혼란이 몸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0살에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바르비투르산염을 처방했고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암페타민을 처방했으며 밤에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그녀에게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기 위한 약, 낮 동안 버티기 위한 약, 잠들기 위한 약, 그리고 외로움의 지속적인 통증을 무디게 하기 위한 약을 먹었습니다.
대중의 시선 속 삶과 사적인 눈물 크리스티나는 대중의 눈앞에서 스스로 무너져가면서도 전 세계 언론에게는 비극적인 매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이상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가족은 그런 사건들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어쨌든 알았거나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불안정한 여자, 문제 많은 여자, 자신의 재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쌍한 부잣집 딸, 천천히 무너져가는 비극적인 상속녀. 그녀가 하루에 코카콜라 20캔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치료였던 셈입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끊임없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듯한 슬픔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모두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알렉산더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 요트, 저택, 하인, 사업 제국이 있었음에도 그녀의 말은 완전히 맞았습니다. 아티나의 탄생과 마지막 배신, 새로운 희망은 딸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오래된 배신의 패턴이 다시 드러나면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나에게는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줄 누군가, 떠나지 않을 누군가를 원했습니다. 1984년 3월 크리스티나는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티에리 루셀은 프랑스 제약업계 상속자였고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였으며 파리에서 남성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오랫동안 친구였습니다. 한동안 이 결혼은 정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1985년 1월 29일 크리스티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아티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었고 그리스 전통에 따라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는 의미였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늘 원했던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 자신의 방식으로 세울 수 있는 가족. 하지만 그 결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티에리는 마리안네 란드하게라는 스웨덴 모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녀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의 갑작스러운 마지막 비극의 순환은 아버지의 해운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저택에서 크리스티나에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아티나의 양육권을 지켰고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머니가 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부모와 가정교사에게 맡기는 대신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티나에게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는 부모, 안정감, 그리고 평범한 어린 시절에 가까운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중독과 싸우고 있었고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으며 모든 상실과 실패한 결혼들 그리고 마지막 오나시스라는 무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크리스티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토르투기타스에 있는 친구들의 시골 저택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하녀가 그녀를 욕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녀 겨우 3살이었던 아티나 오나시스는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거대한 재산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부검에서는 자살의 증거도 타살의 흔적도 약물 과다 복용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폐부종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수년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수년간의 약물 의존, 그리고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슬픔이 결국 그녀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 묘지가 있는 스코르피오스 섬에 묻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알렉산더 곁이었습니다. 그녀는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나시스 저주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할 3살짜리 딸을 남겼습니다. 아티나 오나시스는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3살의 나이에 그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재산에는 섬, 저택, 회사, 유조선 함대, 그리고 여러 대륙에 흩어진 은행 계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물려받은 것은 고립과 비극이었습니다. 경호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아티나의 성장기는 극도의 보안과 상속 재산을 둘러싼 쓰라린 통제 싸움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티에리 루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그녀는 아티나의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티나가 18살이 될 때까지 돈을 관리할 그리스인 신탁관리인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티에리는 딸을 위해 돈을 쓰려면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티나의 어린 시절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티에리는 아티나를 데리고 가능한 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죽은 지 2년도 되지 않은 1960년 크리스티나와 결혼 생활 중 불륜 관계였던 스웨덴 모델 마리안네 란드하게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에리크와 쌍둥이 딸 산드린 요한나를 낳았고 아티나에게는 이복 남동생과 2명의 이복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티에리는 아티나를 최대한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수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아이에게 가능한 자신만의 방식의 평범함을 주려 했습니다. 방탄 유리 속 거품 아버지가 평범함을 주려 했음에도 아티나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화 유리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그 세계는 편안했지만 억만장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티나는 엘리트 사립학교 대신 일반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교육에서 무엇 하나라도 평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대테러와 납치 방지 훈련을 받은 전직 세이스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드는 보안의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방탄 리무진을 타고 다녔고 창문은 어두운 틴팅 처리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동 경로는 미리 계획되었고 납치범들이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매일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확인되고 관찰되고 위협 요소인지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녀의 현실이었습니다. 돈은 그녀의 안전을 사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립도 사주었습니다. 통제를 둘러싼 싸움 아티나가 자라면서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의 신탁 관리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재정 전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티에리는 아티나가 이복 형제자매들과 같은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었고 디자이너 브랜드나 화려한 옷은 피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집안에서 맡은 일을 하며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임에도 특권의식 없이 행동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딸을 현실감 있게 키우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티에리는 아티나의 상속 재산에 접근하기 위해 크리스티나가 세운 그리스인 신탁 관리인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딸을 위해 쓰고자 하는 모든 비용은 크리스티나가 리히텐슈타인에 세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탁 관리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티나의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자금 요청을 의심했습니다. 티에리는 여러 차례 가족을 프랑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세법도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나시스라는 이름을 거부하다 가문의 유산은 아티나에게 버리고 싶은 짐이 되었고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그 무게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돈을 둘러싼 싸움은 그녀의 어린 시절 전체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재산이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유명했고 젊고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나시스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이복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은 보안팀과 신탁 분쟁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그녀가 결코 그럴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냥 아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대비는 분명 아팠을 것입니다. 에리크와 산드리인 요한나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은 경호원과 절차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름의 무게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티나가 13살이 되었을 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할 만큼 자랐습니다. 한 법정 절차에서 그녀는 그리스와 관련된 모든 것에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유일하게 한 인터뷰 중 하나에서 한 이탈리아 잡지에 그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오나시스라는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의 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저주가 따라붙은 재산을 상속받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과 아무 관련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 위에서 찾은 평화말은 아티나에게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것은 그녀를 새로운 삶과 놀란 많은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티나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승마를 했고 안장 위에서 비로소 평화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17살이 되자 그녀는 경쟁적인 장애물 비월 경기를 위해 불위셀로 이주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장애물 비월 선수 알바로 아폰소 지 미란다 네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12살 많았고 잘생겼으며 승마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티나는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티에리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도다가 아티나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상속 재산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티나는 어머니에게서 돈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집도 물려받았습니다. 억만장자 상속을 손에 넣다 18살이 된 아티나는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통제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자신의 유산으로부터 또 한 번 거부당하는 경험과 함께했습니다. 2003년 1월 29일 아티나는 18살이 되며 자신의 상속 재산을 직접 통제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추정치는 거의 10억 달러, 어쩌면 그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빌라와 호텔, 에게해의 섬들, 뉴욕의 올림픽 타워, 그리고 4개 대륙에 걸친 기업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250개, 회사는 17개, 유조선은 38척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녀는 외삼촌을 기리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설립한 자선단체인 알렉산더 S. 오나시스 재단을 통제할 권리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1살이 되었을 때 재단 이사회는 정관을 바꿨습니다. 아티나가 자동으로 이사장이 될 권리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리스 문화를 모르고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며 자신의 유산과 아무런 연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 기관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티나는 끝내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던 재단의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고 오나시스로 산다는 것에 대해 이미 갖고 있던 감정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결혼과 조용한 삶, 아티나는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브라질에서 평범한 삶을 찾으려 했고 자신의 열정인 승매에 집중했습니다. 이름은 유산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돈은 선물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2005년 12월 3일 아티나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도다지 미란다와 결혼했습니다. 700명의 하객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브라질의 유명 인사들과 승마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티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하객들에게 선물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혼 후 아티나는 아티나 오나시스지 미란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질로 이주했고 그곳의 목장에 큰 돈을 투자했으며 장애물 비월에 전념했습니다. 아티나와 도다는 전 세계를 돌며 엘리트 승마 대회에 출전했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거의 평범해 보이는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벨기에에서 말 사육과 훈련 사업체인 AD 스포트 호시스를 공동 소유했습니다. 11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경기에 나섰고 함께 사업을 만들었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티나는 승마계 밖에서는 거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타블로이드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원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나시스 상속녀가 아닌 누군가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배신과 침묵으로의 귀환 아티나가 어렵게 쌓아 올린 안정은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배신 스캔들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에스코트로 일했던 한 벨기에 여성이 가족의 친구 알렉시스 만테아키스를 찾아와 자료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도다와 8년간 이어진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청구서, 항공권 영수증,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도다의 행동에 지쳐 있었고 비밀로 남는 것에 지쳐 있었으며 그를 폭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테키스는 자신의 책 The Storm in the Eye of Athena Onassis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폭로는 아티나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맞서면서까지 선택한 남편, 함께 삶을 만들어 온 남자가 결혼 생활 거의 내내 반복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별거했습니다. 이혼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복잡하고 쓰라렸습니다. 도다는 혼전 계약의 이의를 제기했고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공동 소유한 말들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투었습니다. 절차는 두 사람이 살던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혼은 2021년 11월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속녀 오늘날 아티나 오나시스는 완전한 사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때 그녀에게 집착했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32살의 아티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로 이주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늘 거부했던 유산과 연결되려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한 번 실패한 결혼의 잔해에서 도망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아티나 오나시스는 40세입니다. 주로 벨기에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장애물 비월 대회에 출전하지만 예전만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는 말에서 떨어져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회복해 2013년 유럽 선수권과 2014년 세계 선수권에서 그리스를 대표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부상은 스포츠에 대한 그녀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몇몇 사교 행사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몬테카를로의 한 결혼식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대중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상실의 유산 오나시스 여성들의 이야기는 가장 거대한 재산이 때로는 가장 깊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승마 행사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지 않는 한 타블로이드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나가 결코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아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삶. 20세기 가장 유명한 가문 중 하나의 마지막 생존자로 남아있으면서도 그 유산과 아무 관련도 갖고 싶지 않은 삶. 오나시스의 재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탁 관리인과 조언자들이 관리하며 해운 계약과 부동산 보유, 사업 투자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세운 제국이나 어머니가 운영하려 했던 사업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나시스 가문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물려받고 싶다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는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선명하게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기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름의 무게, 결국 오나시스 제국은 남아있지만 그 제국을 세운 가족은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부에 삼켜졌습니다. 아티나는 사진과 이야기로만 크리스티나를 알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했던 아버지에게 길러졌고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지만 같은 이름과 같은 짐은 나누지 않는 이복 형제자매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권리였어야 할 재단은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싸워서 선택한 결혼은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유산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았던 돈은 결국 숨을 이유만 주었습니다. 두 세대의 오나시스 여성 크리스티나와 아티나, 죽음으로 갈라진 어머니와 딸, 자신들이 원한 적 없는 돈과 피할 수 없었던 비극으로 묶인 두 사람. 크리스티나는 몇 년 사이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사랑과 연결,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계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무언가를 찾기 위해 4번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37살에 세상을 떠났고 3살짜리 딸과 선물이라기보다 벌처럼 느껴지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티나는 그 재산과 그 고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나시스 해운 제국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 몰락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대의 무게와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고통만을 남긴 이름 아래 짓눌린 두 여성의 느린 침식입니다. 황금빛 세 장과 전설적인 이름이 치러야 했던 무거운 덱에 관한 이 이야기가 초부 유층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역사책이 자주 지나쳐버리는 숨겨진 역사와 개인적인 비극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하나를 찾아 헤맸던 사람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봐 주세요. 권력자들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는 다음 이야기도 곧 시작됩니다.